북한군 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김정은 직속 보고가 이루어지는 극비 기관입니다. 작전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드론 운용 계획과 비행 경로를 담당했던 주인공은 어느 날 남측 수도권 상공에 전단을 살포하라는 위험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작전 중 드론이 추락하면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전가됐습니다. 상부는 처음부터 희생양을 정해놓고 있었고 관련 문서까지 조작당하며 숙청 위기에 몰렸습니다. 군 고위직이라도 한 번 찍히면 가족까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던 그는 딸아이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함경북도 얼어붙은 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드론사령부 고위직의 사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에 위치한 북한군 드론사령부에서 작전국 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야간 비행 자료와 영상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야만 김정은 직속 보고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책임감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같았습니다. 제 주된 임무는 최신 무인기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경로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가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측 수도권 상공을 비밀리에 촬영하고 전단을 살포하라는 명령이었죠. 통상적인 정찰 임무가 아니라 노골적인 심리전이자 도발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공기가 흘렀어요. 상급자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작전 내용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이 작전이 가져올 후폭풍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거든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정찰 드론은 은밀함이 생명인데 이번엔 오히려 발견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굳이 전단까지 살포하라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작전 준비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술진들과 함께 드론의 특수 장비를 장착하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카메라 대신 전단 투하 장치를 달아야 했거든요. 기존 드론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서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기술진들의 얼굴에서도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라면 완벽한 준비 없이는 절대 실행하지 않는 작전인데 이번엔 시간에 쫓기는 듯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장비 점검을 몇 번을 다시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론 시험 비행을 할 때마다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전단 투하 장치 때문에 기체가 흔들리고 바람 저항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정밀한 조종이 어려워졌다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왔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일정 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야 작전을 실행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실행하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도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작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작전 준비 과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비밀스럽게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반드시 밀폐된 방에서만 열렸고 참석자 수도 최소로 제한됐어요. 평소 10여 명이 참석하던 작전 회의에 이번엔 겨우 4명만 들어갔습니다.
문서 역시 회의 후 즉시 회수됐고 메모조차 금지됐어요. 전단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선전물이 아니라 남측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과 더불어 매우 민감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투하 지점 역시 남측 정부 청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이건 명백히 남측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기술부서에서는 연일 문제점을 보고해 왔어요. 드론에 전단 투하 장치를 장착하니 기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기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야 작전을 실행했을 텐데요. 하지만 상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날짜는 이미 결정됐다며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였어요. 기술적 문제나 위험성은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상부가 이렇게 성급하게 굴 이유가 없었거든요. 작전 계획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드론의 비행 경로가 남측 레이더에 쉽게 포착될 수 있는 루트로 설정돼 있었어요. 평소 은밀한 정찰을 위해서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경로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비행 고도 설정이었습니다. 평소 정찰 드론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탐지되기 쉬운 높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작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연출이라는 거였어요. 남측의 반응을 유도해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전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드론 점검을 다시 한번 했어요. 기술진들의 얼굴에서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지만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술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강행한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후였고 저는 그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드론 발사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기상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바람도 적당했고 구름도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드론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륙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비행 상황을 지켜보는데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투입된 드론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정된 비행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경로를 수정하려 했지만 통신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드론이 점점 남측 영공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남측의 방공망에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긴급히 회수 신호를 보냈지만 드론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조종실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든 기술진이 드론과의 연결을 복구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해당 드론은 끝내 귀환하지 않았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남측 언론에서 무인기 추락 소식이 보도됐고 상부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전체를 지휘한 저를 책임자로 지목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저를 별도 공간으로 불러 집요한 질문을 퍼부었어요. 작전 경로 변경을 누가 승인했는지, 기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통신 장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 끝없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억울한 건 모든 과정이 상부승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마치 제가 모든 걸 혼자 결정한 것처럼 몰아갔어요. 관련 문서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출한 사전 보고서에서 기술적 위험성을 경고한 부분들이 모두 삭제돼 있었거든요. 마치 저 혼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처럼 조작된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었어요. 조사관들은 제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자술서를 쓰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었거든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이미 희생양으로 정해졌음을 깨달았어요.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뒤집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니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이대로 가면 숙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별도의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 안에는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측 군사 대응을 유도해서 국경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실패한 작전의 책임을 전적으로 저에게 전가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제가 맡게 된 거였어요. 이 모든 게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기술적 위험성을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했는지, 왜 발견되기 쉬운 경로로 드론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드론이 추락하거나 포착되는 걸 각오하고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북한에서 한번 찍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군 고위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딸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 시내의 불빛들이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출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탈출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거 제 부하였던 국경경비대 장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로 은밀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특정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탈출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딸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데려가기엔 위험이 너무 컸어요. 나중에 안전하게 빼낼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부하들도 이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누가 저를 신고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탈출 전날 밤, 저는 딸아이가 잠든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아직 어린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야 나중에 이 아이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짐을 굳혔어요. 그것이 제 생존을 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강변은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평소 입던 군복 대신 헌민간인 옷을 걸쳤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와 딸아이 사진 한 장만 넣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얼음이 꽤 두껍게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안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 아래로 차가운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멀리서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전기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습니다. 가슴이 귀 가까이에서 쿵쿵 뛰는 듯 했거든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갑자기 반대편에서 폭죽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비병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이 틈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얼음 위를 빠르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계속 삐걱거렸어요. 몇 번은 정말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던 밀수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저를 끌어올렸어요. 말없이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중국 쪽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밀수꾼은 저보다 훨씬 이 길에 익숙해 보였어요. 어두운 길을 마치 대나처럼 걸어갔거든요.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외딴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험난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딸아이 사진을 꺼내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밀수꾼은 며칠간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수색이 시작될 테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작은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밖의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거였지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였어요. 중국에 들어온 첫날 밤, 우리는 국경 근처 외딴 농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밀수꾼은 며칠 뒤에 안전가옥으로 옮겨줄 테니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세상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모든 게 북한과 달랐거든요. 북한 보위부는 이미 제 탈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과의 협조로 수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수꾼이 가져온 정보였어요. 제가 머물던 농가 주변으로도 수색대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숨통이 막히는 듯 했어요. 저는 전화기나 전자기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숨어 지내며 상황을 기다렸어요.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수색대인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농가 주인은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언제 신고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수색대가 온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밀수꾼이 다시 나타났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며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합동 수색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대로 있다간 붙잡힐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은신처는 더욱 외진 곳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생활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3주가 지나서야 한국 선교단체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밀수꾼이 연결해 준 거였어요. 그들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이동해야 했거든요. 선교단체 사람들은 제게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였어요. 머리도 자르고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여러 번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고 그때마다 들킬까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딸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태국 경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제게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을 때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영이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경계심 속에서 살았거든요. 정착 교육이 시작되자 제 과거 직책과 기술 때문에 인터뷰와 조사가 길어졌어요. 다른 탈북민들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드론 기술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북한 군사 시설에 관한 문의도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았고 협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북한에선 보고서 한 줄도 상부의 검열을 거쳤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정부나 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처음엔 오히려 두려웠어요. 습관적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게 됐거든요. 남한 사회의 복잡함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통제됐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었어요. 마트에 가서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서로를 의심하고 조심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딸아이 생각이었어요. 밤마다 딸아이 꿈을 꿨습니다. 아빠를 찾으며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못 만나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남한에서 쓰는 말들이 낯설었어요. 외래어나 신조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같은 민족이 맞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에도 놀랐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게 일상이 된 사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정착 상담사들이 친절하게 도와줬고 다른 탈북민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니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올 때쯤엔 조금씩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유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착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한국의 드론 기술 기업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기 개발이 아니라 산업과 재난구조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죠.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드론을 띄울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양 하늘이 아닌 서울 하늘에 드론을 보내는 거였어요. 같은 기술이지만 용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을 돕거나 실종자 수색에 사용되는 드론을 보면 보람을 느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함께 일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줬어요. 기술적인 조언을 구하러 오는 후배들도 생겼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딸아이를 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1년 만에 재회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목숨 걸고 탈출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학교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아이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재난지역 수색 작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산사태로 실종된 등산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종한 드론이 실종자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한 생명을 구한 거였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사람을 구했다고요. 딸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구원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제 제안으로 북한 드론 기술 분석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안보 목적이지만 동시에 통일후 기술 통합을 대비한 연구였어요. 제 경험이 조국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도발을 위해 기술을 쓰지 않겠다고, 오직 사람을 지키는 데만 쓰겠다고요. 그 강을 건넌 이유를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자유는 단순히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권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 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단 한마디 자유로운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말할 수 없을까?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경선 앞에 선 그 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희 집은 평양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최상층에서 살았죠. 아버지는 국가기관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 밖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집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정각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반드시 텔레비전을 켜놓고 중앙 텔레비전 뉴스를 봐야 했어요. 아무도 뉴스 소리보다 크게 말하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면 저희도 모두 숟가락을 놓아야 했죠. 밥 먹는 동안 웃음소리라도 나면 아버지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재빨리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친구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됐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해야 했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물건이나 외국 이야기는 절대 입에 올리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어요. 집에서 하는 말도 밖으로 나간다고요? 밤에 잠들 때까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목소리를 낮춰야 했어요.
혹시라도 옆집에서 들을까 봐서였죠.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짧고 정확하게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신발 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죠. 저희는 그 소리만 들어도 오늘 아버지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온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시계 소리도 크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말하는 법보다 말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되고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입조심은 기본이었죠. 평양외국어학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평양에서도 최고 수준의 학교였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모두 성분이 좋은 집안 자녀들이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말 조심이었어요. 러시아어 수업 시간에 러시아 문화나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도 함부로 감탄하거나 질문하면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 이상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것도 위험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외우고 시험 볼 때만 써먹으면 됐어요.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보고될 수 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숙제 이야기나 시험 이야기만 했죠. 러시아 원어민 선생님이 가끔 수업에 오셨는데 그때가 가장 긴장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미리 준비한 문장들만 말했어요. 즉흥적으로 뭔가 말하는 건 너무 위험했거든요. 혹시라도 부적절한 내용이 나올까 봐서요. 성적이 좋다고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실 때도 기뻐하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야 했고 당과 수령님 덕분이라고 말해야 했어요.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건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이라고 배웠거든요. 결국 저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점점 말하지 않는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질문도, 토론도, 자유로운 대화도 없는 공부였죠. 그저 주어진 것만 암기하고 시험에서 정확히 재현하는 기계 같은 학생이 됐어요. 김정일 장학금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에 가게 됐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긴장과 설렘이 반반이었어요. 외국에 나가는 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충격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면서 처음 본 광경이 잊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치 이야기를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까지 들렸는데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난 러시아 학생들은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했어요. 찬성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답했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도 교수님은 모든 답변을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교수님 의견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대화를 나눌 때도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나라의 단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까지 거침없이 말했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주변을 계속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듣고 있나 싶어서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런 장면들을 자주 봤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정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아무도 상대방을 신고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뿐이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러웠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정치, 역사, 철학책들이
제한 없이 비치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그런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고 토론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폭력적으로 해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저는 자유가 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져도 괜찮은 곳.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연수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세관 검사가 더 꼼꼼했고, 담당자들의 질문도 많았죠. 모스크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학교로 복귀한 후 담당 교원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교원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수 기간 중 작성했던 일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연수 중에 가까워진 유학생 중 한 명이 문제였습니다. 그 친구 가족 중에 남조선으로 넘어가려다가 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낸 저도 자동으로 의심 대상이 됐습니다.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걸 금세 눈치챘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면 재빨리 자리를 떴죠.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발표를 시킬 때도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제 답변을 들었어요. 혹시 연수 중에 들은 잘못된 사상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연수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군요. 어떤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계속 질문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무난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필요한 말만 했고, 친구들과도 안전한 주제로만 대화했죠. 연수에서 본 자유로운 모습들은 마음 깊숙이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학생이 됐어요. 연수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됐고, 더 큰 침묵 속에 갇혀버렸죠. 자유를 맛본 대가가 이런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모스크바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러시아 학생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친구가 말했죠. 여기서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그게 뭐 이상한 일이냐고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이상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되는 걸까? 왜 다른 의견을 가지면 위험한 걸까? 그런 질문들이 저절로 떠올랐어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비교하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답만 말해야 했죠. 선생님 말씀에 의문을 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으로만 소통하고 침묵으로 동의하고 말하지 않음으로 반대하는 거였죠. 정말 자유롭게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제한이 느껴졌어요.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었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찾아볼 방법이 없었죠. 모스크바 도서관에서는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서 뉴스를 볼 때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만 전달되는 내용들이 의문스러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까? 다른 의견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길을 걸으면서도 주변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보였고 대화 소리도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이런 의문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과도, 친구와도,
선생님과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혼자 방에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내가 정말 생각하는 건 뭘까?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혹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커져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의문을 품는다는 건 그만큼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러시아로 재연수를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모스크바에 도착해서도 며칠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조선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던 중국 학생이 우연히 흘린 말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온 학생들 중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며칠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서로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 브로커도 함부로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경로로 갈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연수생들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수업에도 참석하고, 과제도 제출하고, 보고서도 작성했죠. 아무도 제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짐을 정리할 때도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챙겼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눈에 띌 수 있었거든요.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됐습니다. 다른 연수생들이 모두 잠든 후에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브로커와 만났죠. 그때부터는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몽골 국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번 갈아타야 했고 검문소도 통과해야 했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죠. 하지만 심장이 계속 빨리 뛰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마지막 확인을 했죠. 정말로 갈 거냐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족 생각도 났고 친구들 생각도 났어요. 하지만 더 큰 건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결국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국경선을 넘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몽골을 거쳐서 마침내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바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담당자가 물어봤어요. 왜 왔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답하려니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유롭게 말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몇 번의 면담을 거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담당자들이 비판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며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럽게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무언가 말해도 된다 해도 여전히 검열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 말이 신뢰가 되는지, 어떻게 의견을 표현하는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몰랐죠. 다른 탈북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고요. 자유는 주어졌지만 사용법을 몰랐다는 거였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고,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해도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점점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계속 확인하게 됐죠. 담당자들은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덜 어색해졌죠.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새로 배워야 할 숙제였어요. 말할 권리는 생겼지만 말하는 방법은 아직 서툴렀죠. 하나원을 나온 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임대주택에 혼자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무엇을 할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동안 누군가 정해준 스케줄대로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경직됐지만 점점 편해졌죠. 손님들이 불만을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직원이 여러 가지 상품을 설명해 주면서 어떤 걸 선택할지 물어봤거든요. 선택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어지는 대로 받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모두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소중했어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 장점을 써야 한다는데 그런 걸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겸손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니 혼란스러웠죠. 취업 상담사가 도와주면서 조금씩 익혔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긴장됐어요. 면접관이 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회사 불만도 나오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놨어요. 아무도 그런 말들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공감해주고 조언해 주었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들을 자유롭게 읽었습니다. 금지된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떤 주제든 어떤 관점이든 책으로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이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저도 댓글로 제 의견을 표현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수다를 떨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개인적인 고민까지 무엇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말하기 전에 항상 검열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죠.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대답도 흉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제가 진짜 생각하는 것을 말해도 되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되는 거였죠. 처음으로 온전히 제 말과 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전용기 승무원. 극소수만의 특권이자 완벽한 충성이 요구되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24시간 감시 속 긴장된 삶. 화려한 외교 행사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을 목격하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이 사치품은 무엇인가? 싱가포르에서 마주한 자유로운 세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6개월간의 목숨 건 탈북 여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린 한 여성의 충격적 증언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평양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 항공기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참매 1호 김정은의 전용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외모와 체격 조건이 좋았던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당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간부실로 불려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도 못했죠. 동무는 신체 조건이 우수하고 성분도 좋아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오. 그렇게 시작된 선발 과정은 6개월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신체 검사, 정치 사상 검증, 가족 배경 조사까지 모든 것이 철저했어요. 가족 3대까지 조사했고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탈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넌 성분이 좋아서 앞날이 창창하다. 그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배치된 곳은 평양 순안공항 특별구역이었습니다. 처음 배치받았을 때 느꼈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죠. 첫날부터 시작된 집중 교육은 비행 서비스보다는 정치 사상이 중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 교육은 끝이 없었습니다. 승무원 동무들은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교관 동지의 이 말은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라는 뜻이었죠. 기숙사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단 5분도 홀로 있으면 어디 있었냐고 추궁받았어요. 화장실조차 감시당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였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결코 부족함 없는 물질적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완전한 자유를 잃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서 제출해야 했고 생각조차 감시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항상 긴장감이 흘렀어요. 근무가 2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차 북한 지도층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영광스럽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부의 실상이 드러났죠. 특히 해외 출장 중에 목격한 일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저희는 러시아로 향하는 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기내식을 준비하던 중 고위 간부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번에 가져온 달러는 얼마나 되지? 약 50만 달러입니다. 위원장님 선물 구매에 사용할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과 고급 술집을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인민들을 위한 외교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만의 향락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귀국 후였어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검소한 척했습니다. TV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자력갱생하자고 연설하는데 방금 전까지
외국에서 호화롭게 지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괴리감에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함흥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게 되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농촌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라한 농가들, 야윈 농민들, 그들이 경작하는 농작물은 대부분 평양이나 특권층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풍족한 식사와 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상반된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전영주 동무, 왜 그리 생각에 잠겨 있소? 무슨 문제라도 있소? 김 과장의 말에 저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사실 저는 심각한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승무원 숙소로 돌아온 밤, 동료 승무원 선영이랑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 제 말에 선영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왜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지도부는 풍족한가?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과 남한을 악마화하면서도 지도부는 서방의 사치품을 즐기는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승무원,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의문. 이 이중적인 삶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체제의 모순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의 싱가포르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불빛, 번화한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숙소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싱가포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빌딩들, 자동차들, 형형색색의 불빛. 북한에서 배운 제국주의 국가의 태폐적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해 잠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한 싱가포르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혹시 북한에서 오셨나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남한 드라마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시자들이 어디선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TV를 조심스레 켜보았어요. CNN, BBC, 그리고 여러 채널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처벌도 없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경험은 다음 날 있었어요. 경호원의 감시를 피해 호텔 내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본 책들은 세상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종교, 정치, 과학, 예술,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한 책을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남한의 발전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교한 책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책에 관심 있으세요? 서점 직원의 말에 책을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을 상황이었죠. 싱가포르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착취와 불평등은 어디 있는 걸까?
오히려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닐까? 평양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어둡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투성이였어요. 사람들의 메마른 표정,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들, 텅 빈 도로. 싱가포르의 활기찬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바깥 세상은 너무 달랐고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이후 북한으로 돌아온 제 일상은 견딜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위선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승무원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탈출을 꿈꾸는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전영주 동무, 요즘 어쩐지 표정이 어둡소. 무슨 일이라도 있소? 당 비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매 순간 탈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직책은 특수했습니다. 참매 1호 승무원이라는 위치는 가장 높은 신임을 받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감시가 심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모든 행동, 모든 말, 심지어 표정까지도 끊임없이 관찰당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탈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일반 북한 주민들과 달리 저는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감시 속에 있었지만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북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매일 밤 베개 속에 숨겨둔 작은 지도를 꺼내 연구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김정은이 방문했던 나라들의 지도를 몰래 수집해 두었어요. 다음 해외 출장이 어디가 될지, 그곳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가족이었어요. 북한에 두고 갈 부모님과 동생.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은 이 체제 속에서는 결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결심을 굳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미라는 이름의 그녀는 특별히 친했던 동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당 비서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윤미 동무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어 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모두 더욱 충성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시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재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 그리고 대부분은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가족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체제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저도 윤미처럼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탈북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 모든 위험을 고려해야 했어요. 해외에서 탈출한 후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신분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다음 중국 방문 때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는 것.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탈북자를 잡아 송환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모범적인 승무원으로 행동하며 의심을 피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닦고 사상학습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죠.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해외 출장 때마다 조금씩 유용한 정보들을 모았어요. 지도, 전화번호, 주소, 특히 남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중국 베이징으로의 출장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그곳이 탈출의 기회라고 직감했습니다. 베이징은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가 있었기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내부 협력자였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선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싱가포르 이후 그녀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선영아, 혹시 다른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조심스러운 제 질문에 선영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계획을 세우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주야,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 선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베이징 출장을 일주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보위부에서 저를 불러 신문했어요. 전영주 동무, 최근 행동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왜 외국 지도에 관심이 많은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다음 출장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다행히 그들은 그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감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베이징 도착 첫날은 철저한 감시 속에 지나갔습니다. 숙소인 북경 호텔에서 우리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모든 승무원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 행동해야 했고 밤에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선영이와 저는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틀어놓고 속삭였어요. 내일이 기회야. 외교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행사장 이동 준비를 하면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변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방에는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여권, 약간의 돈, 그리고 미리 알아둔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 오전 10시 우리 일행은 2대의 차로 나누어 이동했습니다. 저와 선영이는 다행히 같은 차량에 배정되었어요. 저희 차에는 보위부 요원이 1명뿐이었습니다. 기회였죠. 차가 왕푸진 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선영이가 소리쳤어요. 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차 멀미가 심해요. 잠깐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정말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운전기사와 보위부 요원이 잠시 망설였지만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5분 이내로. 보위부 요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와 선영이는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인적만은 쇼핑거리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선영이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갑자기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요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서라. 당장 서지 않으면 배신자로 간주하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베이징의 복잡한 거리는 탈출에 유리했어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완전히 막막했어요. 남한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북한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을 테니 위험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선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일단 모습을 바꿔야 했습니다. 근처 상점에서 급히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다른 옷을 샀어요. 최대한 외모를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에게는 약간의 외화가 있었죠. 내가 베이징에 있는 조선족 교회 주소를 알아뒀어. 그곳에 가보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베이징 외곽의 한 조선족 거주 지역으로 향했어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변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몇 번 더 다른 택시를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어요. 마침내 교회 근처에 도착했지만 바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자. 선영이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작은 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조선족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신분증 검사에 불안했지만 외국인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내일 교회에 가보자. 탈북자들을 돕는 조직과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를 찾아올까 두려웠어요. 북한으로 끌려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생각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장 평범한 중국인처럼 보이려 노력하며 교회로 향했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그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브로커와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교회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브로커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베이징에 머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먼저 남쪽으로 이동해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 비밀리에 이동했어요. 기차, 버스, 때로는 트럭 뒤에 숨어서 한 달 가까이 중국 내륙을 이동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경찰의 신분 검사, 북한 정보원들의 추적, 브로커의 배신 가능성까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오늘 밤 국경을 건너야 합니다. 국경 수비대가 순찰을 돌지 않는 시간에 맞춰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험한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발에 피가 날 정도로 길이 험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국경 수비대는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가족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결국 우리는 베트남 국경을 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와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다시 태국으로 약 3개월간의 긴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마침내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방콕의 이민수용소에서 2달을 보낸 후 저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 위의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6개월의 탈북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 절망과 용기가 뒤섞인 여정이었지만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새로운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심도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전영주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정말 탈출에 성공했다는 현실이. 보안이 철저한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3개월간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선영이는 다른 시설로 갔습니다. 제 첫 질문은 가족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국정원 요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철저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상, 북한 고위층의 생활 방식, 군사시설 위치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목적임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이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자유를 찾아서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선전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이곳에서 12주 동안 한국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 대부분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탈북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간 숨어 지내다 온 사람들, 동남아시아 정글을 걸어서 탈출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제 탈북은 상대적으로 순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실제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날,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빠르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인권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돕는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변화가 있었어요. 재단에서 만난 남한 출신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도 많았지만 그는 제 배경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와의 관계는 제게 남한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5년째,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억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은 많이 변화했어요.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이라는 건 평생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 자유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가치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제 가족과 재회하는 날을 꿈꾸며 그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두세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남과 북의 이해와 화합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북한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 집안의 여성이